내 장례식엔 얼씬도 하지 마라. 이게 마지막 경고야.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알았어? 선생님은 자식한테 돈 주지 말라고 하셨다면서요? 네, 그랬어요. 그건 제 경험에서 우러나온 조언이랍니다. 그게요, 제일 잔인한 사랑이에요. 그게 왜 잔인한가요? 주머니 털어서 자식 주면요, 자식은 망하고 부모는 죽어요. 오늘 아침 저는 40년 끓인 씨육수 항아리를 제 손으로 깨버렸습니다. 바닥에 붉은 육수가 흥건하게 퍼졌어요. 아들놈을 보며 말했죠. 내 장례식엔 얼씬도 하지 마라. 아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서서 나왔어요. 뒤도 안 봤습니다. 이 이야기는 일주일 전부터 시작됩니다. 제 이름은 김순자 72세입니다. 40년간 곰탕집을 운영했어요. 순잔의 곰탕, 강남 한복판에 있는 작은 가게였죠. 하지만 그 작은 가게가 저를 수백억대 자산가로 만들어줬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아들 하나, 딸 하나 남겨두고요. 저는 그때부터 불 앞에 섰습니다.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 가마솥에 불을 지폈어요. 솥뼈를 넣고 끓였죠. 12시간, 때로는 24시간씩 끓였습니다. 손님들이 이 맛이 뭐냐며 줄을 섰어요. 비결은 단 하나였습니다. 씨육수? 40년간 불을 끄지 않은 가마솥의 육수였죠. 매일 새뼈를 넣고 물을 보충하고 정성을 더했습니다. 그렇게 40년이 흐른 육수는 그 어떤 조미료로도 만들 수 없는 맛이 났어요. 저는 그 육수가 자랑스러웠습니다. 아이들은 싫어했어요. 엄마, 나 곰탕집 딸이라고 말하기 부끄러워. 딸아이가 중학교 때 한 말이었죠. 몸에서 고기 냄새 난다고 애들이 놀려.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 학부모 상담 올 때 평상복 입고 와. 앞치마는 절대 안 돼. 저는 그때마다 가슴이 찢어졌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이 일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오히려 자랑스러운 일이었죠. 제 손으로 아이들을 의사와 교수로 키웠습니다. 아들은 서울대 의대를 나와 강남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어요. 딸은 대학교 교수가 되었죠. 둘 다 제가 번 돈으로 공부시킨 겁니다. 등록금, 유학비, 결혼 자금까지 전부 제가 댔어요. 아이들은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대하는 태도는 변하지 않았어요. 엄마, 이제 그만 쉬세요. 나이도 있으시잖아요. 아들이 자주 하는 말이었습니다. 요양원 알아볼까요? VIP실로요. 며느리는 더 노골적이었어요. 어머님, 건물명에 이제 저희한테 넘기시는 게 어때요? 상속세 아끼려면 미리미리 해야 한다던데요. 저는 그때마다 얼버무렸습니다. 아직 팔팔한데 무슨 소리냐?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제 돈을 노리고 있다는 걸요. 저는 일부러 가난한 척했습니다. 낡은 옷을 입고 시골 전원주택에서 살았어요. 엄마, 돈 좀 있으시잖아요. 왜 그렇게 남루하게 입고 다니세요? 딸이 핀잔을 줬죠. 내 돈 내가 어떻게 쓰든 상관없지. 저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저는 수백억을 가지고 있었어요. 곰탕집 건물뿐만 아니라 강남에 빌딩이 3채 더 있었죠. 투자도 잘했습니다. 부동산, 주식, 알짜배기 땅까지 전부 제가 번 돈으로 모은 거였어요. 하지만 아이들에게는 정확한 액수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가진 거라고는 이 낡은 수첩 하나뿐이다. 늘 그렇게 말했죠. 실제로 저는 허름한 가죽 수첩을 항상 가지고 다녔어요. 40년간 정리한 곰탕 비법이 적혀 있었습니다. 육수 끓이는 시간, 불 조절법, 재료 배합까지 제 인생이 담긴 수첩이었죠. 아이들은 그걸 무시했어요. 그깟 레시피가 뭐 대수냐? 아들이 비웃었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에 다 나와 있어요. 며느리도 거들었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 생각했어요. 너희가 뭘 알아? 그 수첩에는 비번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뒷장에 재산 목록이 적혀 있었어요. 건물 주소, 토지 위치, 주식 계좌까지 자세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하지만 아이들은 한 번도 그 수첩을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관심이 없었으니까요. 어버이날이 다가왔어요. 아들과 딸이 함께 시골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며느리와 사위도 함께였죠. 엄마, 어버이날 선물 드리러 왔어요. 아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상자를 내밀었어요. 열어보니 고급 건강식품이었죠. 고마워. 저는 받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쓸쓸했어요. 선물보다는 아이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듣고 싶었거든요. 엄마, 오늘 외식하러 가요. 딸이 말했습니다. 강남에 좋은 한정식집 예약했어요. 저희는 차를 타고 서울로 갔어요. 고급 한정식집이었습니다. 음식이 나오고 식사를 시작했죠. 그때 아들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엄마, 이거 좀 보세요. 요양원 팸플릿이었습니다. 여기 VIP실인데 완전 좋대요. 병원도 바로 옆에 있고 며느리가 설명했어요. 어머님, 이제 혼자 계시기 힘드시잖아요. 저는 팸플릿을 내려다봤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엄마, 그리고 건물명에 이제 넘기시는 게 어때요?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세금 문제도 있고 엄마 연세도 있으시고. 맞아요, 어머니. 미리미리 정리하셔야죠. 딸도 거들었어요.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아이들이 절 바라보고 있었어요. 기대에 찬 눈빛이었죠. 저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들의 진심을 확인해야겠어.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얘들아, 엄마가 할 말이 있다. 네, 엄마. 사실, 엄마가 큰일 났어. 아이들의 표정이 굳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김 사장 알지? 옛날에 같이 장사하던 친구. 네, 알죠. 그 친구 빚보증을 섰는데 잘못됐어. 저는 거짓말을 시작했습니다. 건물이 경매로 넘어간대.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어요. 아무도 말이 없었죠. 아들이 젓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뭐라고요? 미안하다. 엄마가 잘못 판단했어.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며느리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머님, 그럼 당장 거처는 어떡하시려고요?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저희 집은 방 없는 거 아시잖아요? 딸이 핸드폰을 받습니다. 엄마, 미안한데 급한 전화 왔어요. 일어서서 밖으로 나가버렸죠. 아들도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엄마, 정말 다 날아간 거예요? 응, 거의 다.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들이 사위와 눈빛을 교환했어요. 그리고 시계를 봤죠. 엄마, 저희도 급한 일이 있어서 먼저 가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 가거라.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은 무너지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어요. 테이블 위에 요양원 팸플릿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저는 그걸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이게 내가 40년 키운 자식들이구나. 계산은 제가 했어요. 밖으로 나오니 아이들이 주차장에서 뭔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뒤에 숨어서 들었어요. 오빠 어떡해? 엄마가 빚쟁이 됐잖아. 딸의 목소리였습니다. 우리 집으로는 못 모셔. 방도 없고. 며느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야. 애들 교육에 방해돼.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40년 키운 자식들이 저를 짐짝 취급하고 있었어요. 저는 주차장을 빠져나왔습니다.
택시를 타고 시골집으로 돌아갔죠. 집에 도착해서 시육수 항아리를 봤어요. 40년간 지켜온 제 자존심이었습니다. 저는 항아리를 쓰다듬으며 생각했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야. 아이들의 진심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끝까지 가볼 차례였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과거를 떠올렸어요. 40년 전으로 돌아갔죠.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였습니다. 저는 30대 초반이었어요. 아들은 5살, 딸은 3살이었죠. 장례식장에서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여자 어떻게 살려고, 애들 둘 데리고 고생하겠네. 저는 그 말들을 들으며 이를 악물었어요. 절대 무너지지 않겠어. 남편이 작은 곰탕집을 하나 남겨뒀습니다. 강남도 아니고 변두리에 있는 허름한 가게였어요. 저는 그 가게를 지키기로 결심했죠. 새벽 3시에 일어났습니다. 가마솥에 불을 지폈어요. 솥뼈를 넣고 끓이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서툴렀습니다. 불 조절도 잘 못하고 간도 맞추지 못했어요. 손님들이 불평했죠. 맛이 예전 같지 않네. 사장님 바뀌더니 맛이 떨어졌어.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울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연구했죠. 어떻게 하면 더 맛있는 육수를 만들 수 있을까? 밤새 고민하고 낮에는 실험했습니다. 뼈를 더 오래 끓이고 물을 조절하고 불을 세심하게 다뤘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조금씩 손님들이 돌아왔어요. 맛이 좋아졌네요. 이제 예전보다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저는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육수는 정성이라는 걸요. 매일 같은 시간에 불을 지피고 같은 정성으로 끓이면 육수가 대답한다는 걸 알았죠. 저는 40년간 그 육수를 지켰습니다. 단 하루도 불을 끄지 않았어요. 명절에도 아플 때도 가마솥 앞에 섰습니다. 그 육수가 저의 전부였으니까요. 아이들은 자랐습니다. 하지만 저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엄마, 왜 맨날 가게만 나가요? 아들이 초등학교 때 물었습니다. 다른 엄마들은 학교 행사에 다 오는데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가게를 비우면 육수가 타버리니까요. 미안하다, 아들.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딸도 마찬가지였어요. 엄마, 친구들이 나보고 곰탕집 딸이래요. 창피해요. 중학생이 된 딸이 울며 말했죠. 몸에서 고기 냄새 난대요. 저는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이 일로 아이들을 먹여 살려야 했으니까요. 내가 크면 알게 될 거야. 저는 그렇게만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공부를 잘했어요. 머리가 좋았죠. 저는 아이들에게 최고의 교육을 시켰습니다. 학원비, 과외비를 아끼지 않았어요. 곰탕 한 그릇에 5,000원 받던 시절이었습니다. 하루 100그릇을 팔면 50만 원이었죠. 거기서 재료비 빼고 임대료 빼고 남는 게 얼마 안 됐어요. 하지만 저는 악착같이 모았습니다. 아이들 교육비를 위해서요. 아들이 서울대에 합격했을 때 저는 울었습니다. 기뻐서가 아니라 안도해서였어요. 이제 이 아이는 나처럼 힘들게 살지 않겠구나. 딸도 좋은 대학에 갔습니다. 저는 둘 다 유학을 보냈어요. 아들은 미국으로, 딸은 영국으로. 학비만 1억이 넘게 들었죠. 저는 그 돈을 어떻게 마련했을까요? 가게 하나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시작했어요. 곰탕집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죠. 그리고 강남 땅을 샀습니다. 당시만 해도 강남은 허허벌판이었어요. 사람들이 비웃었죠. 저 여자 미쳤나 봐. 강남이 뭐가 좋다고. 하지만 저는 믿었습니다. 이 땅이 오를 거라고요. 10년이 지났어요. 강남 땅값이 10배로 뛰었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건물을 샀어요. 하나, 둘, 셋. 30년 동안 건물 세 채를 모았습니다. 저는 수백억대 자산가가 되었어요. 하지만 아이들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그냥 곰탕집 하나 있는 사람이야. 늘 그렇게 말했죠. 왜 그랬을까요? 아이들이 돈에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성공하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병원을 열 때도 저는 조금만 도와줬어요. 엄마, 개원 자금 좀 빌려주세요. 얼마나 필요한데? 5억이요. 저는 3억만 줬습니다. 나머지는 내가 대출받아. 엄마, 왜 이러세요? 돈 있으시잖아요. 있어도 안 줘. 내가 스스로 벌어야지. 아들은 불만이었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했어요. 3년 만에 대출을 다 갚았죠. 저는 그게 자랑스러웠습니다. 제 아들이 스스로 해낸 거니까요. 딸도 마찬가지였어요. 결혼할 때 조금만 도와줬습니다. 엄마, 집장만 자금 좀 주세요. 얼마나? 10억이요. 저는 5억만 줬어요. 나머지는 사위가 벌어야지. 엄마,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딸이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꿋꿋했어요. 너무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야. 지금 생각하면 그게 잘못이었을까요? 아니, 잘한 일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스스로 성공했으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아이들이 제 희생을 당연하게 여긴 겁니다. 엄마가 우리한테 해주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며느리가 한 말이었죠. 부모된 돌이 아니에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당연한 게 아닌데, 저도 한 사람의 인간인데,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은 성공했고, 저는 늙어갔죠. 이제 아이들이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효도가 아니라 계산이 보였어요. 엄마한테 얼마나 남았을까? 언제 물려받을 수 있을까? 그런 눈빛이었죠. 저는 그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결심한 겁니다. 거짓말로 시험해 보기로요. 정말 제가 빈털터리가 되면 아이들이 어떻게 나올지 확인하려고요.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아이들은 저를 짐짝 취급했어요. 어버이날에 찾아온 것도 선물을 주려던 게 아니었습니다. 제 재산을 확인하려던 거였죠.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40년 뼈 빠지게 일해서 키운 자식들이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동시에 각오도 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끝까지 가봐야겠어. 저는 핸드폰을 들었어요. 그리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들과 딸에게요. 엄마 당분간 너희 집에서 지내야 할 것 같다. 시골집도 정리해야 해서. 답장은 한참 후에 왔습니다. 아들에게서였어요. 엄마, 우리 집은 좁아서요. 딸네 집이 더 넓지 않아요? 딸에게서도 왔죠. 엄마, 저희는 시댁 눈치도 있고, 오빠네 가시는 게 어때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쓴웃음이 나왔어요. 그래, 이제 시작이야. 다음 날 아침, 저는 짐을 쌌습니다. 옷 몇 벌과 세면도구, 그리고 가죽 수첩을 챙겼어요. 제 인생이 담긴 수첩이었죠. 택시를 타고 아들 집으로 갔습니다. 강남 아파트였어요. 50평대 고급 아파트였죠. 전부 제 돈으로 마련한 겁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며느리가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표정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들어와도 돼? 네. 저는 짐을 들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이 넓었어요. 하지만 제 자리는 없어 보였죠. 어머님, 방이 없어서요. 며느리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베란다에 창고방이 있긴 한데. 창고방?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티 내지 않았어요.
괜찮아. 거기라도 쓸게. 며느리가 저를 베란다로 안내했어요. 작은 방이었습니다. 2평도 안 돼 보였죠. 창문도 없고 환기도 안 됐어요. 짐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짐 좀 치울게요. 며느리가 짐을 옮겼어요. 저는 그 좁은 방에 짐을 풀었습니다. 이불을 깔고 앉아봤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내가 40년 일해서 이런 대접을 받는구나. 저녁이 되었어요. 며느리가 저를 불렀습니다. 어머님, 식사하세요. 식탁에 갔죠. 아들과 손자들이 앉아 있었어요. 할머니, 손자들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그래, 잘 지냈니?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밥을 먹는데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며느리가 아들에게 눈짓했죠. 아들이 저를 봤습니다. 엄마, 오래 계시긴 힘들 것 같아요. 왜? 애들 교육에 방해가 돼서요.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그래, 알았어. 미안해요, 엄마.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눈빛에는 미안함이 없었어요. 그저 빨리 나가주길 바라는 눈빛이었죠. 저는 밥을 다 먹지 못했습니다. 방으로 돌아가서 누웠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이게 내 자식이구나. 밤이 깊어갔지만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베란다 방은 추웠어요. 이불도 얇았죠. 저는 몸을 웅크리고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조금만 더 참자. 진실을 보여줄 때가 올 거야. 다음 날 아침 며느리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님, 죄송한데요. 뭐니? 오늘 중으로 나가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일어나 앉았어요. 왜? 친정 어머니가 오신대요. 방이 필요해서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쫓아내면서 친정 어머니는 모신다는 거였죠. 알았어. 나갈게. 저는 짐을 쌌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왔어요. 다음은 딸의 차례였습니다.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영아, 엄마야. 엄마, 무슨 일이에요? 엄마 좀 재워줄 수 있니?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엄마, 그게 오빠 집에서 나왔어. 갈 데가 없구나. 엄마, 저희 집도 좁아서요.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시댁 눈치도 있고. 그래, 알았어. 저는 전화를 끊으려고 했어요. 엄마, 잠깐만요. 딸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찜질방 티켓 드릴게요. 거기서 며칠 지내세요. 찜질방 티켓. 저는 그 말을 듣고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래, 고맙다. 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1시간 후 딸이 왔습니다. 커피숍에서 만났어요. 딸은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죠. 샤넬이었습니다. 제가 사준 가방이었어요. 엄마, 여기요. 딸이 봉투를 건넸습니다. 찜질방 티켓 10장이 들어 있었어요. 이거면 열흘은 버티실 수 있을 거예요. 고맙다. 저는 봉투를 받았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저희도 형편이 어려워서. 딸이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손목에는 수백만 원짜리 시계가 차 있었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알아서 할게. 저는 일어섰어요. 딸이 저를 불렀습니다. 엄마, 정말 다 날아간 거예요? 건물도? 응. 그럼 앞으로 어떻게 사실 건데요? 딸의 목소리에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저를 걱정하는 게 아니었어요. 자기 유산을 걱정하는 거였죠. 엄마가 알아서 할 거야. 저는 그렇게 말하고 커피숍을 나왔습니다. 찜질방으로 갔어요. 24시간 찜질방이었죠. 입장료를 내고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바닥에 누워 자고 있었어요. 저도 한쪽 구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짐을 내려놓고 앉았어요. 주변을 둘러봤죠. 다들 힘들어 보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도 이제 그들과 같은 처지가 되었어요. 아니, 저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였죠. 하지만 기분은 진짜로 빈털터리가 된 것 같았습니다. 밤이 되었어요. 저는 찜질방 바닥에 누웠습니다. 딱딱했어요. 목도 아프고 허리도 아팠죠. 하지만 잠을 청했습니다. 눈을 감으니 눈물이 났어요.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제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40년을 일했는데 결국 찜질방 신세가 되다니. 물론 거짓말이었지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찜질방에서 지내는 게 익숙해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세면을 하고 찜질을 했죠. 밥은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사 먹었습니다. 예전에는 한 끼에 몇만 원씩 쓰던 제가 이제는 1,000원짜리 김밥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었어요. 물론 제 지갑에는 돈이 넉넉했습니다. 하지만 일부러 그렇게 했죠. 이게 진짜 빈털터리의 삶이라고 생각하면서요. 일주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어디 계세요? 찜질방이야. 엄마, 정말 거기 계세요? 아들의 목소리에 놀람이 섞여 있었습니다. 응, 내 누나가 티켓 줘서. 왜 전화했니? 아, 그게. 엄마 집 정리는 하셨어요? 아직. 빨리 하세요. 세입자 들어온대요. 제 시골집에 세입자가 들어온다고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누가 그러던? 제가 알아봤어요. 엄마 혼자 계실 곳도 아니고 월세라도 받으셔야죠. 아들이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어요. 엄마 동의 없이? 엄마, 지금 상황이 그럴 때예요? 당장 돈이 필요하시잖아요. 저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알았어. 전화를 끊고 저는 주먹을 쥐었어요. 제 동의도 없이 집을 남한테 내준다니. 그것도 제 아들이요. 저는 가죽 수첩을 꺼냈습니다. 40년간 제 곁을 지킨 수첩이었어요. 펼쳐서 들여다봤죠. 곰탕 레시피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육수 끓이는 시간, 불 조절법, 재료 배합. 제 인생이 담긴 글씨들이었어요. 그리고 뒷장을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다른 내용이 적혀 있었죠. 건물 주소, 토지 위치, 은행 계좌번호. 제 전 재산 목록이었습니다. 수백억이 적혀 있었어요. 저는 그 숫자들을 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 수첩 하나면 내 인생이 바뀌는데 아이들은 이 수첩을 한 번도 제대로 보지 않았어요. 극간 레시피라고 무시했죠. 하지만 이 안에 모든 게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수첩을 다시 가방에 넣었어요. 그리고 생각했죠. 조금만 더 기다리자. 열흘째 되는 날 찜질방 티켓이 다 떨어졌습니다. 저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영아, 티켓이 다 떨어졌어. 엄마, 그럼 어떡하시려고요? 모르겠구나. 갈 데가 없네. 엄마. 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가 티켓 몇 장 더 드릴게요. 고맙다. 하지만 엄마 계속 이럴 순 없잖아요. 그래, 알아. 엄마, 정말 돈이 하나도 없으세요? 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다 날아갔어. 그럼 앞으로 어떻게 사실 건데요? 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하려고. 네. 딸이 놀란 듯 소리쳤습니다. 그럼 저희가 부양의무자로 걸리잖아요. 그래도 어쩌니? 엄마가 살아야지. 엄마, 그건 안 돼요. 딸이 당황했습니다. 그럼 오빠 병원도 문제 생기고 제 남편 직장에서도 알게 되잖아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엄마, 다른 방법 찾아보세요. 제발요. 딸이 애원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눈물이 났죠. 딸이 걱정하는 건 저의 생계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체면이었어요. 저는 찜질방 화장실로 갔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초라한 노인이 보였죠. 머리는 헝클어지고 얼굴은 수척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됐구나. 하지만 동시에 각오도 했어요. 이제 진짜 보여줄 때야. 저는 수첩을 다시 꺼냈습니다. 그리고 한 번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변호사였습니다. 선생님, 저 김순자입니다. 아, 사장님. 오랜만입니다.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유언장을 수정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제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할 겁니다. 네. 변호사가 놀랐어요. 자녀분들은요? 한 푼도 안 줄 겁니다. 사장님, 그건. 그리고 이 가죽 수첩은 제 수제자에게 줄 겁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죠.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결정은 내려졌습니다. 이제 실행할 일만 남았죠. 며칠 후 저는 아들 집으로 다시 갔습니다. 짐을 가지러요. 초인종을 눌렀어요. 며느리가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짐 가지러 왔어. 아, 네. 들어오세요. 저는 베란다 창고방으로 갔습니다. 제 짐이 그대로 있었어요. 가방을 챙기는데 손자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그래, 잘 지냈니? 할머니, 이건 뭐예요? 손자가 제 가죽 수첩을 들고 있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거 어디서 났니? 여기 있었어요. 냄비 받침으로 쓰려고요. 냄비 받침.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제 인생이 담긴 수첩을 냄비 받침으로 쓴다고요?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어머님, 그 낡은 거 좀 버리세요. 냄새나고 지저분해요. 며느리가 수첩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리고 쓰레기통에 던졌어요. 이런 건 버려야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몸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며느리와 손자가 나간 후 저는 쓰레기통을 뒤졌어요. 수첩을 꺼냈죠. 표지가 더러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수첩을 닦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이게 내가 40년 키운 자식들이구나. 제 인생의 전부를 쓰레기 취급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수첩을 가슴에 꼭 안고 집을 나왔습니다. 택시를 타고 시골집으로 갔죠.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제 끝을 보자.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선생님, 준비됐습니다. 언제 실행하시겠습니까? 내일 당장요. 알겠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내일은 새로운 날이 될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진실을 보여줄 날이죠. 저는 가죽 수첩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어요. 거기에 적혀 있는 숫자를 봤죠. 수백억. 제가 평생 모은 돈이었습니다. 이 돈은 내 거야. 아이들 거 아니야. 저는 수첩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내일을 기다리면서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옷을 차려입었어요. 평소와 달리 단정하게 입었죠. 거울을 봤습니다. 당당한 제 모습이 보였어요. 오늘이 그날이야. 핸드폰을 꺼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왜요? 아들, 오늘 엄마 집으로 와라. 갑자기 왜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 무슨 얘기인데요? 와보면 알아. 내 누나도 불러.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변호사에게도 연락했죠. 선생님, 오늘 오후 2시에 오세요.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저는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거실을 깨끗이 치우고 차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가죽 수첩을 탁자 위에 올려놓았죠. 오후 1시 아들과 딸이 도착했습니다. 며느리와 사위도 함께였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앉아라. 차 마시면서 얘기하자. 저는 차를 따라줬어요. 아이들이 자리에 앉았죠. 엄마, 우리 바쁜데 빨리 말씀하세요. 딸이 시계를 봤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손님이 올 거야. 손님이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서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사장님. 저는 그들을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거실로 들어서자 아이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누구세요? 아들이 당황했습니다. 소개할게. 이분은 제 변호사 선생님이시고, 저는 다른 남자를 가리켰어요. 이분은 대한식품 김 회장님이야. 대한식품요? 딸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국내 굴지의 식품 기업이었죠. 어머님, 이분들이 왜 여기?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김 회장이 앞으로 나섰어요. 김순자 명의님, 지난번에 말씀하신 브랜드 인수권입니다. 네. 계약금 50억, 오늘 입금하러 왔습니다.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입을 벌리고 저를 봤어요. 엄마, 뭐라고요? 50억이라고 했어.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파산하신 거 아니었어요?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파산? 누가 그러던? 어머님이 그러셨잖아요. 건물 경매로 넘어간다고. 아, 그거 거짓말이었어.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거짓말이요? 딸이 일어섰어요. 왜 그런 거짓말을? 너희들 시험해 보려고.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시험이요? 응. 엄마가 진짜 빈털터리가 되면 너희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싶었거든. 아이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결과는 실망스러웠어. 저는 아들을 봤습니다. 넌 엄마를 베란다 창고방에 재웠지. 엄마, 그건 방이 없다고 했어. 애들 교육에 방해된다고.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딸을 봤어요. 넌 찜질방 티켓 10장을 줬지. 엄마. 시댁 눈치 본다며 엄마를 찜질방으로 보냈어. 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게 너희가 40년 키워준 엄마한테 한 짓이야. 저는 탁자를 쳤어요. 죄송합니다, 어머님.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하긴. 넌 더 심했지. 저는 며느리를 노려봤어요. 엄마 수첩을 쓰레기통에 버렸잖아. 어머님, 그건 냄비 받침으로 쓰려고 했지? 냄새난다고 버리라고 했고. 며느리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가죽 수첩을 집어들었어요. 이 수첩이 뭔지 아니? 레시피 아니에요? 레시피만 있는 게 아니야. 저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뒷장을 보여줬어요. 여기 봐. 이게 뭐게? 아들이 수첩을 들여다봤습니다. 눈이 점점 커졌어요. 이게 엄마 전 재산 목록이야. 저는 수첩을 닫았습니다. 건물 3채, 토지 5곳, 주식 계좌 10개. 어머님, 총 수백억이야. 그걸 너희가 쓰레기통에 버린 거지. 딸이 주저앉았어요. 엄마, 저희가 몰랐어요. 몰랐다고? 한 번도 제대로 보지 않았잖아.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깟 레시피라고 무시했지. 엄마 인생을 무시한 거야. 김 회장이 서류를 꺼냈어요. 명의님, 계약서입니다. 네. 저는 서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펜을 들었어요. 서명을 하려는데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엄마, 잠깐만요. 왜? 그 계약? 저희랑 상의 안 하시고요? 저는 펜을 내려놓았어요. 상의? 왜 내가 너희랑 상의를 해? 어머님 재산인데.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내 재산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거지.
저는 다시 펜을 들었어요. 서명을 했습니다. 계약이 성사되었어요. 김 회장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명희님, 감사합니다. 저야말로 고맙습니다. 김 회장과 수행원들이 나갔어요. 거실에는 저와 아이들만 남았습니다. 변호사가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사장님, 이제 이것도 하시겠습니까? 네. 저는 서류를 받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아들이 물었어요. 유언장이야. 유언장요? 응. 엄마가 죽으면 재산을 어떻게 할지 정한 거지. 아이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저는 유언장을 펼쳤어요. 엄마 전 재산은 사회에 환원할 거야. 네. 딸이 소리쳤습니다. 저희는요? 너희한테는 한 푼도 안 줄 거야.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럴 순 없어요. 며느리가 일어섰어요. 왜 없어? 내 돈인데. 하지만 저희가 어머님 자식인데. 자식? 자식 노릇했니? 저는 며느리를 노려봤습니다. 엄마가 망했다고 했을 때 너희가 나한테 준 게 뭐니? 찜질방 티켓 한 장이었어. 그게 다야. 저는 아들을 봤어요. 넌 베란다 창고방에 엄마를 재웠지. 그게 자식이 할 짓이니? 엄마, 내 돈은 내가 번 거야. 너희 보험금이 아니야. 저는 유언장에 서명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챙겼어요. 그리고 이 수첩. 저는 가죽 수첩을 들었습니다. 이건 내 수제자한테 줄 거야. 수제자요? 응. 곰탕집에서 10년간 일한 막내야. 그 아이가 진짜 엄마 뜻을 이어갈 거야. 저는 수첩을 가슴에 안았어요. 너희한테는 안 줘. 자격이 없어. 딸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우리 잘못했어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기회? 이미 너희한테 40년을 줬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동안 엄마가 뼈 빠지게 일해서 너희 키웠잖아. 그게 기회였어. 엄마. 하지만 너희는 엄마를 무시했어. 곰탕 냄새 난다고, 창피하다고. 저는 일어섰어요. 그리고 엄마가 망하자마자 짐짝 취급했지. 아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제발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는 해줄게. 하지만 돈은 안 줘. 저는 아들을 내려다봤어요. 넌 엄마 돈 없이도 잘 살아왔잖아.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너무하세요. 너무한 건 누군데? 시어머니 수첩을 쓰레기통에 버린 내가 더 너무하지. 며느리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변호사를 봤어요. 선생님, 이제 가시죠. 네, 사장님.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저도 가방을 챙겼어요. 엄마, 어디 가세요? 엄마 갈 곳 많아. 걱정 마. 저는 아이들을 뒤로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차를 타고 떠나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끝났어. 40년 키운 자식들과의 인연도 기대도 모두 끝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어요. 옳은 일을 한 거니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작은 오피스텔로 이사했어요. 혼자 살기 딱 좋은 공간이었죠.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햇살이 들어왔어요. 상쾌했죠. 오랜만에 느껴보는 평화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아들이었습니다. 받지 않았죠. 딸에게서도 전화가 왔어요.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쏟아졌어요. 엄마, 제발 전화 좀 받아요. 엄마, 우리 얘기 좀 해요. 죄송합니다. 다시 기회를 주세요. 저는 문자를 읽고 지워버렸습니다. 더 이상 아이들과 대화할 게 없었어요. 오후에 변호사가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계약금 입금 확인됐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유언장도 법적으로 효력 발생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변호사가 서류를 건넸어요. 사장님, 자녀분들이 계속 연락하던데요. 신경 쓰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변호사가 나가고 저는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가죽 수첩을 꺼냈어요. 40년간 제 곁을 지킨 친구였죠. 수첩을 펼쳐 레시피를 읽었습니다. 소뼈는 12시간 약한 불로 끓일 것, 물은 3번 갈아줄 것, 정성이 가장 중요함. 제 글씨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게 제 인생이었어요. 40년을 이 수첩과 함께 살았죠. 다음 날 저는 옛날 곰탕집을 찾아갔습니다. 지금은 다른 사람이 운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간판은 그대로였죠. 순잔의 곰탕. 저는 가게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추억이 밀려왔어요. 새벽 3시에 일어나 불을 지피던 날들, 손님들이 줄을 서던 모습들, 아이들이 가끔 와서 밥 먹던 장면들, 모두 아련했습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주인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어서 오세요. 곰탕 하나 주세요. 네. 자리에 앉았죠. 주방에서 육수 끓는 냄새가 났습니다. 하지만 예전 그 냄새는 아니었어요. 곰탕이 나왔습니다. 한 숟가락 떠먹었어요. 맛이 달랐죠. 나쁘진 않았지만 제가 끓이던 그 맛은 아니었습니다. 역시 씨육수가 없으니까 40년간 불을 끄지 않았던 그 육수, 제가 가져갔죠. 지금은 냉동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일어섰어요. 계산을 하려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어요. 이번엔 받았습니다. 왜? 엄마 만나요. 제발이요. 할 얘기 없어. 엄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알았으면 됐어. 엄마,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기회는 이미 줬어. 40년 동안. 저는 전화를 끊으려 했어요. 엄마, 제가 병원 문 닫을 것 같아요. 뭐? 빚이 너무 많아요. 대출금도 못 갚고. 아들이 울먹였습니다. 그건 내 문제야. 엄마, 도와주세요. 제발이요. 아니.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마음을 굳게 먹었죠. 이건 아들을 위한 일이야. 아들은 평생 제 돈에 의지했습니다. 이제는 스스로 해결해야 했어요. 며칠 후 딸도 찾아왔습니다. 제 오피스텔 앞에 와 있었어요. 초인종을 눌렀죠. 엄마, 저예요. 지영이요. 저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엄마, 제발 문 좀 열어줘요. 딸이 울고 있었어요.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돌아가. 엄마, 더 이상 할 얘기 없어. 엄마, 저희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딸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열어주지 않았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딸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창문으로 내려다봤어요. 딸이 주저앉아 울고 있었죠.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이게 딸을 위한 일이야. 딸도 평생 제 돈만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스스로 살아가야 했죠. 저는 창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앉았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너무 냉정한 건가?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죠. 아니에요. 이게 진짜 사랑이었습니다. 자식들이 스스로 설 수 있게 해주는 것. 그게 부모의 마지막 역할이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평화롭게 살고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공원을 산책하고 오후에는 독서를 했죠. 저녁에는 요리를 했습니다. 곰탕은 아니었어요. 간단한 찌개나 볶음 요리였죠. 혼자 먹기에 딱 좋았습니다. 어느 날 예전 곰탕집 막내 직원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사장님, 저 민수예요. 민수야, 잘 지내니? 네, 잘 지내요. 그런데 사장님 만나 뵙고 싶어요. 왜? 뵙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저는 민수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카페에서 만났어요. 민수는 30대 초반의 청년이었습니다. 10년 전부터 제 가게에서 일했죠. 사장님, 오랜만입니다. 그래, 잘 있었니? 네. 그런데 사장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응, 잘 지내.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사장님, 소문 들었어요. 무슨 소문? 자제분들이랑 안 좋은 일이 있으셨다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민수가 제 손을 잡았어요. 사장님, 제가 사장님 아들은 아니지만, 응? 저는 사장님을 진짜 어머니처럼 생각해요. 민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10년 동안 저한테 잘해주셨잖아요. 밥도 챙겨주시고, 걱정도 해주시고, 그랬지. 사장님이 진짜 어머니예요. 제게는, 저는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착한 청년이었어요. 민수야, 고맙다. 사장님, 제가 하나 부탁드려도 될까요? 뭔데? 저한테 곰탕 만드는 법 좀 가르쳐 주세요. 저는 놀랐습니다. 왜? 제가 곰탕집을 열고 싶어요. 사장님 뜻을 이어서요. 정말? 네. 사장님, 곰탕은 정말 최고였어요. 그 맛을 제가 이어가고 싶어요. 저는 민수를 보며 웃었습니다. 그래, 가르쳐 줄게. 정말요? 응. 그리고 이것도 줄게. 저는 가방에서 가죽 수첩을 꺼냈어요. 사장님, 이거 40년간 제가 정리한 레시피야. 민수가 수첩을 받아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펼쳐봤어요. 사장님, 이걸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응. 넌 자격이 있어. 민수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그리고 시육수도 줄게. 네. 40년간 불을 끄지 않았던 그 육수. 지금 냉동 보관하고 있어. 사장님, 그걸 내가 이어가. 알겠지?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꼭 잘 지킬게요. 저는 민수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넌 진짜 내 자식 같아. 사장님, 내 친아들보다 더 자식 같아. 민수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사장님, 평생 은혜 잊지 않을게요. 고맙다. 저희는 카페를 나왔어요. 밖은 화창했습니다. 민수가 제 팔을 잡아줬어요. 사장님,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고맙구나. 저희는 함께 걸었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만 때로는 마음이 피보다 진할 때가 있었습니다. 민수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며칠 후 민수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자리를 구했어요. 정말? 네, 강남의 작은 가게예요. 좋구나. 다음 달에 오픈할 거예요. 민수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사장님, 개업식 때 꼭 오세요. 그럼 당연하지. 개업식 날이 왔습니다. 저는 정장을 입고 갔어요. 가게 앞에 화환이 가득했죠. 민수네 곰탕. 간판이 새로 달렸습니다. 제 가게 이름과 비슷했어요.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민수가 앞치마를 두르고 서 있었습니다. 사장님, 축하한다. 감사합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왔어요. 곰탕을 주문했죠. 민수가 육수를 떠서 그릇에 담았습니다. 제가 준 시육수였어요. 손님이 한 숟가락 떠먹더니 감탄했습니다. 와, 이 맛. 정말 맛있는데요? 어디서 이런 육수를 구했어요? 민수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비밀입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했습니다.
제 뜻이 이어지고 있었어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민수네 곰탕은 대박이 났어요. 손님들이 줄을 섰죠. 여기 곰탕 맛집이래. 진짜 맛있다던데. 소문이 났습니다. 저는 가끔 민수 가게에 들렀어요. 손님으로 가서 곰탕을 먹었죠. 맛은 예전 제 가게와 똑같았습니다. 민수가 제 레시피를 정확히 따랐거든요. 사장님 어떠세요? 완벽해. 민수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사장님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 실력이야. 어느 날 민수가 저를 따로 불렀어요. 사장님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자제분들이 가게에 오셨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누가? 아드님이랑 따님이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사장님 어디 계시냐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른다고 했어요. 잘했어. 하지만 사장님,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자제분들이 많이 후회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랬어? 네. 눈이 퉁퉁 부으셨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사장님, 한 번만 만나보시는 게 어때요? 아니야. 하지만, 민수야, 내 마음 알지? 네. 아직은 때가 아니야.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아이들 생각이 났습니다. 후회하고 있다는 말이 자꾸 떠올랐죠. 정말 후회하고 있을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어요. 일주일 후 저는 우연히 아들을 봤습니다. 길을 걷다가 마주친 거예요. 아들은 많이 수척해져 있었죠. 엄마. 아들이 저를 보고 멈춰 섰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엄마, 잘 지내세요? 응. 엄마.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병원 문 닫았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뭐? 빚을 못 갚아서요. 결국 파산했어요. 아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지. 저는 아들을 바라봤어요. 직접 겪어보니까 알았어요. 빈털터리가 된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엄마, 정말 죄송해요.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한참을 아들을 보다가 입을 열었어요. 아들, 이제 알았으면 됐어. 엄마, 힘들겠지만 스스로 일어서. 네, 넌 할 수 있어. 엄마가 알아. 아들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다시 기회를 주세요. 기회는 내가 스스로 만드는 거야. 저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엄마는 이제 도와줄 수 없어. 하지만 응원은 할게. 엄마, 잘 살아. 스스로. 저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걸어갔어요.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이게 진짜 사랑이야. 며칠 후 딸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손편지였어요. 펼쳐서 읽었죠. 엄마, 저지영이에요. 편지로밖에 마음을 전할 수 없어서 이렇게 씁니다. 엄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엄마를 돈으로만 봤어요. 한 사람으로 존중하지 않았죠. 이제야 깨달았어요. 엄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 40년 동안 혼자 힘으로 저희를 키우셨잖아요. 그런데 저는 엄마를 창피해했어요. 곰탕집 딸이라고. 정말 죄송해요. 이제는 자랑스러워요. 제 엄마가 곰탕 명인이셨다는 게. 엄마, 용서해 주세요. 편지를 다 읽고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딸의 진심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더 기다려야 했죠.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민수와 함께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보육원 아이들에게 곰탕을 끓여주는 봉사였죠. 매주 토요일마다 보육원에 갔습니다.
아이들이 반겨줬어요. 할머니, 곰탕 할머니 왔다. 저는 아이들과 함께 요리를 했어요. 곰탕 끓이는 법을 가르쳐 줬죠. 자, 이렇게 뼈를 넣는 거야. 불은 약하게 해야 해. 아이들이 신기한 듯 지켜봤습니다. 할머니, 이거 언제 다 익어요? 12시간은 끓여야 해. 우와, 오래 걸리네요. 응, 정성이 필요한 거야. 곰탕이 완성되면 아이들과 함께 먹었어요.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할머니. 아이들의 환한 얼굴을 보면 행복했습니다. 이게 진짜 보람이구나. 돈을 벌 때보다 훨씬 행복했어요. 어느 날 보육원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아이들이 사장님 오시는 날만 기다려요. 저도 아이들 보는 게 좋아요. 사장님, 혹시 후원도 해주실 수 있으세요? 후원이요? 네, 보육원 운영이 힘들어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돕겠습니다. 정말요? 네, 얼마나 필요하세요? 원장이 금액을 말했어요. 꽤 큰 돈이었죠. 하지만 저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에 송금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원장이 눈물을 흘렸어요. 저는 보육원 후원을 시작했습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보냈어요. 아이들의 교육비, 생활비를 댔죠. 보람찼습니다. 제 돈이 진짜 필요한 곳에 쓰이고 있었으니까요. 어느 토요일 보육원에서 봉사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 찾아왔습니다. 돌아보니 아들과 딸이었어요. 엄마, 저는 놀랐습니다. 너희가 왜 여기? 민수 씨한테 들었어요. 엄마가 여기서 봉사하신다고.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도 도와드리고 싶어요. 딸이 앞으로 나왔어요. 저는 아이들을 보며 물었습니다. 진심이니? 네, 엄마.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가 1년 동안 많이 생각했어요. 엄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 이제 알았어요. 딸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얼마나 잘못했는지도요. 저는 아이들을 보며 웃었어요. 그래, 알았으면 됐다. 엄마, 용서해 주세요. 용서는 진작했어. 다만 너희가 깨닫기를 기다렸을 뿐이야. 아들과 딸이 저를 안았습니다. 저도 아이들을 안아줬어요. 1년 만에 포옹이었죠.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아이들은 그날부터 저와 함께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보육원에 왔어요. 아이들과 함께 요리하고 놀아줬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내 자식들이 됐구나. 어느 날 저는 아들과 딸을 불러 앉혔어요. 얘들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네, 엄마. 유원장 수정했어. 아이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너희한테도 줄 거야. 일부는. 엄마, 저희는 괜찮아요. 아들이 손을 저었습니다. 엄마 뜻대로 하세요. 아니야. 너희도 내 자식이잖아.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다만 조건이 있어. 조건이요? 이 봉사를 평생 계속해야 해. 알겠지? 아들과 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약속할게요. 그리고 민수도 가족으로 인정해줘. 당연하죠. 딸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민수 오빠는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저는 만족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어요. 현재 저는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보육원 아이들과 곰탕을 끓이고 아들과 딸과 함께 봉사하고 있어요. 민수의 가게는 번창하고 있죠. 제 시육수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한 기자가 저를 찾아왔어요. 사장님, 인터뷰 좀 하고 싶습니다. 인터뷰요? 네, 사장님 이야기가 화제더라고요. 무슨 이야기? 자식들을 시험하신 이야기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게 화제가 됐어요? 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신대요. 저는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여러분, 저는 72세 김순자입니다. 40년 곰탕을 끓였고 자식들을 키웠죠. 하지만 자식 농사는 흉작이었습니다. 처음에는요. 저는 잠시 멈췄어요. 자식들이 저를 돈으로만 봤거든요. 그래서 시험했습니다. 거짓말로요. 제가 망했다고 했죠. 결과는 참담했어요. 아이들은 저를 찜질방으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이 아이들을 변화시켰어요. 이제는 진짜 효자, 효녀가 됐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봤어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식은 사랑으로 키우되 돈으로 망치지 마세요. 주머니를 털어서 자식 주는 건 자식 망치고 나 죽이는 길입니다. 내 품이 따뜻해야 자식도 오는 법이에요. 그리고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맺어지는 겁니다. 인터뷰가 끝나고 저는 보육원으로 갔습니다. 아이들이 뛰어와 안겼어요. 할머니, 저는 아이들을 안으며 웃었습니다. 오늘은 뭐 끓일까? 곰탕이요. 그래, 곰탕 끓이자. 저는 가마솥 앞에 섰어요. 40년 전처럼 불을 지폈죠. 뼈를 넣고 물을 부었습니다. 정성껏 끓이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할머니, 이거 몇 시간 걸려요? 12시간. 우와, 오래 걸리네요. 응, 정성이 필요하니까. 저는 아이들에게 말했어요. 인생도 마찬가지야. 정성껏 살아야 해. 네, 할머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어요. 저는 가마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도 이제야 풍년이구나. 자식 농사는 흉작이었지만 결국 풍년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진짜 행복은 돈이 아니라 마음에서 온다는 것을요. 저는 평생 곰탕을 끓였습니다. 그리고 인생도 끓였죠. 정성껏 오래오래. 그 결과 지금 이 행복한 순간을 맞이한 겁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인생은 곰탕처럼 오래 끓여야 제맛이 납니다. 그리고 정성이 가장 중요하죠. 감사합니다.